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 5분 정도만 살짝 하고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강의는 이제 기출문제 편을 풀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행정법 수험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정법은 기출문제에서 시작해서 기출문제를 끝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기출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출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서 나와 있는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사 시험에 나왔었던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단원별 기출문제집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는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가 어느 페이지까지 나갔는지를 미리 강의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숙제를 해오시고 그렇게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계속해서 숙제 내릴 테니까 하셔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이 책을 제가 설명하면서 문제만 풀고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처음에 문제 풀기 전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약간 정리된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모두 하냐면은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행정기본법이 행정법 조문의 40개의 조문을 갖고 있는 법인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는 따로 빼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제들 싸그리 다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이 과정이 끝나면은 실전형 모의고사를 풀면서 계속 여러분들께서 행정사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다듬질을 해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처음부터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공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대부분 해오셔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8페이지 보면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단 우리가 처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배웠었는데, 행정은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행정은 일단은 권력 절대 왕권, 왕의 힘이 너무 강했는데 그 왕을 시민들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쓰러지진 않을 것 같은 너무나 강한 왕을 시민들의 힘으로 넘어뜨려가지고 왕이 갖고 있었던 힘이 세 가지로 쪼개지죠. 그래서 하나는 입법, 하나는 사법.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이 법도 만들고요, 왕이 판결도 하고 왕이 행정 다 법을 실행시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되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권력이 분립되었다.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문제 하나 풀어보시게 되면은요, 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1번 보기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헌법의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밑줄 그어볼게요. 권력 분립 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아, 권력 분립 원리에 따라 가지고 나온 개념이구나. 그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충분하시겠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탄생이 되었는데, 행정에 그래서 좀 특이한 행정 하나가 있거든요. 이 특이한 행정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해드릴 것 같으면은 얘를 통치행위라고 불리는 행정이 있습니다. 이 통치행위가 왜 특이하냐면은 주로 대통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인데, 이 행위의 성격이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해요. 고도가 높은 정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높은 정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는 행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높은 수준의 정치력을 발휘한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해요. 그럼 통치행위로 인정받게 되면은 어떤 특혜가 주어지냐면은 사법부가 심사하지 않습니다. 왜? 사법부는 판사로 이루어진 공무원들인데 그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는 점. 그게 여기서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은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서 높은 수준의 정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함부로 심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판사가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구나. 통치행위라고 하면은 사법심사 들어가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판례가 통치행위로 인정한 케이스와 부정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통치행위로 인정하면은 사법심사를 하지 않겠죠.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마땅히 사법심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 사법부가 판단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따로따로 기억을 하시는 게 여기서의 미션인 거겠죠. 그럼 첫 번째, 통치행위로 판단된 예시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만나가지고 고도의 외교성을 띠고서 서로 대담하는 행위를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높은 수준의 정치력을 띠고 만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심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통치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행위가 있었었는데 뭐냐면은 남북정상회담 과정 중에서 남북정상회담 과정 중에 우리나라 공무원 몇 명이 북한에다가 뒷돈 주다가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거는 범죄행위지 통치행위가 아니라기 때문에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되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된다는 뜻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계엄선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엄선포. 요즘에 워낙 또 강한 이슈를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테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냥 판례만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판단을 합니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계엄 선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난 대통령의 고도의 판단에 의해서 한 행위다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남북정상회담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위해서 행해지면은 얘기가 완전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국헌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헌법이다 보니까 이 국헌을 문란이 어지럽힌다는 뜻이잖아요. 어지럽힐 것을 목적으로 계엄 선포했다. 이거는 범죄 행위로 인식을 하지 통치행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사 들어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맨날 얘기하는 게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한 행위는 계엄 선포니까 통치행위다. 판례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쪽에서는 네가 한 선포는 계엄 선포가 맞는데 그거는 국헌 문란이야.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그런 뉘앙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파견 결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다가 전쟁을 한번 선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거기에 좀 일부 파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서훈 취소. 자, 서훈 취소가 서훈이 훈장을 주는 걸 서훈이라고 합니다. 훈장을 줬다가 빼앗는 것을 서훈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내가 대통령한테 훈장을 받았어요. 사실 뭐 살면서 훈장 받을 일은 정말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개근상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커다란 업적을 세웠을 때 받는 상이기 때문에 흔하게 받는 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상을 자녀 대대로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야, 네 예전에 받은 서훈 취소시켜버릴게 라고 저한테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게 통치행위라고 하면은 사법부에서 구제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에다가 구제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사법부가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보 대대로 물려주려고 갖고 있었던 서훈을 갑자기 취소시키는 게 사법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봐야 된대. 이것도 좋은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끔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암기하는 게 첫 번째 테마고, 두 번째, 그럼 여러분들 이거 통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 당연히 사법부겠죠. 사법부. 그래서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통치행위다 싶으면은 심사 안 들어가고요. 통치행위가 아니다 싶으면은 심사 들어가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8페이지 1번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24년도 시험 문제거든요.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은입니다.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디귿,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법부에 의해서 판단된다. 리을이죠.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역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4억 건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이게 뒷돈 준 것을 이렇게 길게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과거에 그 금강산 관광 간다고 해가지고 뭐 북한 측이 좀 잘 보이려고 뒷돈 주다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범죄 행위니까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정답 고르는 거, 옳은 거 고르시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고르시면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딱 보이실걸요? 1번 서운 취소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사면이라고 한 거, 사면. 그러면 사면은 뭐냐면은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얘가 죄가 있다라고 인정된 사람을 대통령이 풀어주는 것을 사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판례가 이해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면도 통치행위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다 통치행위다라고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다음 9번 문제, 9페이지에 1번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게 올드한 스타일의 문제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1번 보기는 했었고요. 2번 보기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에다가만 밑줄 치시겠고요. 여러분 공익. 여러분 제가 수업 때 넌지시 좀 말씀드린 적 있었었는데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익과 사익은 구별하는 것도 어렵고 시대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되기도 하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께서 그거 그냥 학문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틀린 지문인 거구나. 그래서 공익이란 개념 자체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한다는 것만 그냥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가 있다. 맞죠? 우리가 통치행위 인정한 바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4번은 뭐냐면은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공법으로 공법 관계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자세히 배우지만 때로는 사법 관계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공법 관계로 이해하거나 사법 관계로 이해하게 되면은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냐를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공법 관계로 이해하게 되면은 소송이 달라져 버려요.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습니다. 사법 관계로 이해하게 되면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아요. 그래서 권리 구제 방법이 달라지는 거구나. 그러면 행정 소송은 행정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얘는 민사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공법 관계로서 평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법 관계로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공법 관계로 판단되게 되면은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의 명목으로 예컨대 뭐 항고소송도 있겠고요. 당사소송도 있겠죠. 이런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는 뜻이겠고요. 만약에 사법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은 민사소송으로서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되는 거구나를 그냥 보겠다는 뜻이겠죠. 그 4번 보기 함께 하시면 됩니다. 4번.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실제 이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그다음 밑줄이요.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관계로 이해하게 되면은 행정법원으로 가는 행정소송이고 사법관계로 이해하게 되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권리구제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죠. 5번은 그냥 그러려니 보세요. 이거는 행정법에서 되게 지엽적인 테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부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급부행정. 급부행정은 행정부가 국민한테 뭘 주는 행정을 급부행정을 한대요. 이 급부행정은 때로는 공법관계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법관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 이 정도도 되게 깊게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되게 깊게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더 깊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얘기 나오는데 몰라도 됩니다. 사법관계로 하게 되었을 때, 사법관계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사법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적자치라는 게 있어요. 민법 시간에 아마 뭐 배우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적자치는 개인을 목적으로 스스로 운영하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네들끼리만 좋으면 알아서 하면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법관계니까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게 행정이니까 여기에다가 완전한 사적자치를 활용되지는 않고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공법적 제한을 걸어버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급부행정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정도만 그냥 느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5번이거든요.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충분히 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법치행정. 자, 이제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치행정의 반대말로 이해되죠. 치자가 한자로 다스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인간이 지멋대로 하는 행정을 인치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왕정 시절이죠.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치행정, 절대 왕정 시절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아무리 왕이란 개념도 없어지긴 했지만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법 같은 건 다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됩니다. 이 법치행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법률 유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법률 우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법률 이런 용어 나오는데 이 용어부터 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문법이라는 게 성문법. 성문법은 문서로 이루어진 법을 성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몇 조 몇 항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가 있는 법이에요. 체계화되어 있는 법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법률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라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성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썼냐? 헌법이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법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규칙이라는 법이 가장 후순위의 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존재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 조례, 규칙은 존재해서는 안 되고 명령에 위반되는 조례, 규칙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된다는 이야기가 서로 충돌되면은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법률에서는
이렇게 써있다고 보겠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하면은 영업정지 3개월 한다고 써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명령이라는 법에서는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하면은 영업정지를 5개월 한다고 써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돌되죠. 같은 내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때 충돌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위법이 우선시되니까 얘는 아무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력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충돌되었을 때 상위법을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정도만 느끼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정도 용어 체크해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요,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라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300명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을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행정부 중에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젠 지금 되게 좀 편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행정학을 배우시니까 중앙정부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십니다. 국가를 정점으로 해가 국가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총리, 각 부의 장관, 청장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그냥 중앙정부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와 규칙은 역시 행정부 중에서 지방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지방정부를 우리가 조금 세련되게 표현해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럼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인데 법 이름에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생겼냐면은 법 이름에 무슨 법이라고 끝나거나 무슨 법률이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법이 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에요. 민법도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고요. 형법도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고요. 뭐 정보공개법도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고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다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구나 라고 한다는 거. 그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령은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고, 그다음에 명령이 종류가 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좀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는 법규명령이라는 게 법규명령. 그다음에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도 부른대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법규명령은 누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냐?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규성이 있다고 합니다. 법규성이 있다. 그다음에 대외적인 효력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외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외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야 될 테마들이 여기에서 막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행정명령,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내규라고도 하는, 내규라고도 해요. 내규. 행정부 내에서 적용한 법이다라고 해서 내규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얘는 법규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내적인 효력밖에 없다. 행정부 내부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법인 거구나. 그 우물 영역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법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용어를 체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법규라는 말이 있어요. 법규. 법규는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란 뜻인 거예요.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성문법을 법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법규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헌법도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거고요. 법률도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법규 명령도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거고, 조례도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규칙도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행정규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을 그냥 법규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 출발점을 잘 살려야지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글씨 하나하나 달라졌을 때 그 묘미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법규는 행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법을 법규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이라는 게 있어요. 법령. 법령은요,
법률과 법규명령을 줄여서 법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법률의 하위 법령이라고 하게 되면은 법규명령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법규명령의 상위 법령이라고 하면은 법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뭘 지칭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잡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법령은 얘와 얘를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는 거나 그 정도만 느끼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일단 요 관점에 따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일단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성문법이거든요. 그거는 어느 법으로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법률로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인 거예요. 왜? 법률을 누가 만드는데?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은 누가 뽑았는데? 국민이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 300명 모여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규라고 하는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한 법은 법률로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의 법규.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시험에서 나오는데 조금 까다로운 지점이 있죠. 근데 이 포인트만 잘 살리시면은 여러분 항상 어려운 지점은 행정법에서 나오면은 그 포인트가 그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잘 정확하게 잡고 있으시면은 시험 문제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법률 유보부터 볼게요. 유보. 자, 유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일본말에서 유래가 된 표현이거든요. 일본말에서 이게 근거라는 뜻을 담고 근거. 유보가 근거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말을 바꾸자라고 하는 젊은 학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법률 유보는 일본말을 굳이 쓸 이유는 없는데 근거라고 하는 우리 한자어도 있는데 왜 굳이 일본말을 쓰냐? 라고 이거에 대해서 막 젊은 학자분들이 막 논문 쓰신 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냥 학문의 영역이니까 우리의 신경 쓸 바는 아니겠고 우리는 법률 유보가 뭔지부터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법률 근거를 법률 유보가 하는데 그럼 뭐가 법률 근거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일단 이런 거죠. 행정부는 국민한테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해요. 작용할 때 지멋대로 작용하는 것은 인치주의잖아요. 지멋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그건 인치주의니까 법을 갖고 작용을 하라는 뜻인 겁니다. 법에 써 있는 대로 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작용해라.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작용해라를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법률 예컨대 얘가 국민한테 군대 가라고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병역 처분이라고 하는 이젠 좀 이제 익숙해질 단어이긴 한데 병역 처분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병역법이라는 법이 있죠. 병역법 예컨대 근데 편의상 오늘 10일이니까 제 10조라고 처분하겠습니다. 그 병역법 10조라고 하는 법의 근거에서 나와 있을 때 병역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얘한테 영업정지 같은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영업정지 같은 건 막 하지 말고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행정법이죠. 식품위생법 제10조를 근거로 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률 유보 원칙은 너가 작용할 때 네 편한 대로 마구잡이로 작용하지 말고 국회의원이 만들어준 법률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작용해라. 라는 것을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심화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법률만 가지고 작용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국민한테 적용하라고 만들어진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금 살펴봤지만 대표적으로 헌법도 있었었고요. 법규명령도 있었었고요. 국민한테 작용하라고 만든 법들. 그 다음에 조례도 있었었고요. 규칙도 있었습니다. 이런 법의 공통점은 다 국민한테 적용하라고 만든 성문법들이거든요. 그런 법을 갖고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 유보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국회의원이 만든 그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조례, 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를 근거로 작용을 해라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행정규칙은 당연히 애초에 국민한테 적용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 공무원이 한테 필요한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근거로 작용을 하면 안 될 겁니다. 예컨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소방공무원 있잖아요.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들과 관련된 행정규칙 내규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거 있어요. 근무 중에 그 주황색 복장을 입는, 제가 주황색 복장 이름 잘 모르는데요. 주황색 옷을 뭐 이런 법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무 중에는 주황색 옷장 입고 근무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국민한테 당신도 앞으로 근무할 때 주황색 복장 입고 근무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에서 적용되는 법을 국민한테 적용시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죠. 그거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 행정규칙은 여기서 빠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불문법이요. 자, 불문법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법을 불문법, 문서로 되어 있지 않은 법을 불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관습법,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법, 그 다음에 조리, 얘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용할 수가 있냐? 못합니다. 왜 못하냐? 불문법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법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법을 갖고 작용한다고 하면은 국민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집에 갔는데 나한테 무슨 작용 똑지가 날아올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문법을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문법도 빠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결국 요약하게 되면은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은 진짜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조례, 규칙, 즉 요약하면은 법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겠고 불문법인 행정규칙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불문법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법이니까 이런 법을 근거로 작용하게 되면 국민의 예측 불가한 상황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문법도 포함되지 않는 거구나. 그 정도 느낌만 있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률 유보 원칙인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자, 법률 우위 원칙은 쉽게 말하면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법을 지켜라. 네가 그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법은 지켜라라는 뜻인 거예요. 행정부가 국민한테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법은 지켜라. 뭔 짓을? 그럼 얘를 모든 행정이죠. 모든 행정작용을 할 때는 다 법을 지키면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 예컨대 여기 영업정지 하려고 합니다. 영업정지. 그럼 제가 아까 영업정지 할 때는 지멋대로 하면 안 되고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법의 이름이 식품위생법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법률 유보는 이 식품위생법 10조를 가지고 작용해라. 이게 법률 유보입니다. 식품위생법 10조를 가지고 작용해라가 법률 유보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법률 유보 원칙까지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률 우위는 뭐냐면은 이 법을 지켜가면서 하라는 뜻인 거예요. 예컨대 식품위생법에서 이렇게 써있겠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대요. 그 영업정지를 1개월에서 3개월 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영업정지를 1개월에서 3개월 내로 했어요. 그럼 법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법률 우위의 원칙까지 충족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대뜸 영업정지 4개월을 해버리면 이거는 법률 우위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얘는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작용하고 있으니까 법률 유보 원칙까지는 잘 지키고 있는 건데 법을 지키고 있지를 않으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구나 라고 평가받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꼭 법률만 갖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도 작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법도 지켜가면서 해야겠네. 맞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법률에는 아까 말한 법규도 포함되는 거구나. 근데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겠구나. 왜? 행정규칙을 근거로 작용할 일은 만무하니까 행정규칙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여기 불문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살짝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불문법을 근거로 작용은 못합니다. 그쵸? 근데 불문법은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등등 배우셨는데 지켜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가 불문법을 근거로 작용은 할 수는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그걸 근거로 작용은 못해요. 그렇지만 행정부가 성문법만 지키는 것 갖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 우위 원칙에서 말하는 법규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불문법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걸 살리는 게 여기서 가장 어려운 포인트예요.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2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법치행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를 한다. 틀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법률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조례, 규칙, 불문법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보기도 보겠습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은 밑줄 같이 한 번만 줘볼게요.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에다가만 밑줄 좀 그어주시길. 고요. 제가 아까 뭔 짓을 하든지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 사법 형식으로 하든 공법 형식으로 하든 뭔 짓을 하든지 법은 지켜야 되니까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번도 보겠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이게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행위요. 아까 영업정지를 3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4개월 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행위가 위법입니다. 위법. 근데 행정행위는 위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효 사유로 귀결되는 위법도 있고요. 하나는 취소 사유로 귀결이 되는 위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단정 지을 일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취소 사유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이 보시게 되면은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는 틀린 지문이구나. 취소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4번 보겠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 명령도 포함된 그렇죠. 법규 명령도 여기 법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눈에 보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테마냐면은 자, 우리 본질성설이라는 거, 본질성설. 이 본질성설이라는 학설이 있는데요. 이 학설이 뭐냐면은 자, 국민한테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로 규정을 해줘야 되고요. 국민한테 본질적이지 않은 영역은 뭐 법률에서 규정해도 상관이 없고 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인 행정입법으로 만들어도 괜찮다. 행정입법은 참고로 여러분들 명령, 조례, 규칙을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행정부에서 만들고 했었으니까.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가 본질적이고 뭐가 본질적이지 않느냐. 일단 그 기준부터 설명할게요. 기준.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기본권 관련성. 기본권과의 관련성. 기본권과의 연관성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국회의원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국민의 기본권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꼭 법률로 정할 필요 없고 행정입법을 정해도 괜찮다더라
라고 이해를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본질적이고 뭐가 본질적이지 않은지 그걸 구분하는 것이 여기서 테마거든요. 대표적으로 TV, 수신료, 금액 결정.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집에 전기료 내시면서 사실 겁니다. 전기료 내실 때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지금은 좀 분리된 것 같긴 한데 뭐냐면은 TV 수신료가 KBS 아시죠? 대표적으로 KBS를 보는 대가로 매달 내는 금액이 있어요. 2,500원이거든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 2,500원 낼지, 2,300원 낼지, 2,200원 낼지, 2,100원 낼지는 매달 국민 지갑에서 나가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법에서, 방송법이라고 하는 법이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죠. 방송법이라는 법에서 실제로 TV 수신료는 매달 2,500원씩 낸다라고 정해놨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법률로 정해지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병의 복무기간. 이제 군인들이 군대에서 몇 년 근무를 해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몇 년 급을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병역법에 정했습니다. 병역법. 병역법이라는 법에서 지금은 여러분 군 생활이 되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6개월밖에 안 된대요. 아이고. 요 정도. 그래서 지금 병역법이라는 법에서 병의 복무기간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법률 정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좀 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정하냐? 꼭 법률에서 정할 필요 없고 행정부에서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TV 수신료를 누가 징수할지. 징수가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누가 거둘지. 한국방송공사 KBS가 직접 거두어 드릴지 혹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같이 거둘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2,500원을 빼앗기는 게 중요하지 누가 가져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꼭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 보기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요. 법률 유보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를 경우 행정입법의 위임은 금지된다. 아니요. 행정입법으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본질성설에 의하게 되면 좀 덜 중요한 것들은 행정부가 입법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행정부 입법에다가 위임시키는 것은 금지되는 틀린 지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에다가만 밑줄 중 같이 그어주시겠고요. 자,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국회가 직접 만들되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 스스로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뭐에 위반되냐면은 자 우리 본질성설이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4번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 사안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 공무원 학원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렇게만 딱 정리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좀 생략해서 말할게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말이 키워드예요. 첫 번째 줄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키워드가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실시할 때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공익사업을 실시할 때가 있거든요. 공익사업을 실시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몇 프로 얻을지. 주민들의 동의를 50% 얻을지, 60% 얻을지, 70% 얻을지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실시를 직접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몇 프로를 얻어야 되는지에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니까 법률로 정하고 다른 데서 정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위에다가 쓰세요. 공익사업, 이걸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밑줄이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다가만 밑줄 같이 그거 주세요. 이게 주민들의 동의를 몇 프로 할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몇 프로 할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개발 사업의 주체 맨 마지막에 그 세 번째 중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규약에다가 밑에 쓰세요. 법이라고 쓰세요. 법. 규약도 법인입니다. 법인데요. 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본질성설에 위반되는 것이다. 위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로 정해야 될 사안이지. 이거는 법률로 정해야 될 사안이지. 함부로 규약이라고 하는 법 같은 데서 정한 것은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충분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조금 가보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만 조금 해드리고 바로 쉬어다 진행할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법원이라는 걸 배워요. 법원.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장소를 뜻하는 법원이라는 뜻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출처를 얘기합니다. 출처. 쉽게 말하면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법의 출처가 어디냐. 즉 행정법은 어디서 도출되는 거냐를 얘기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일단 행정법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나라 법이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계속 반복하고 까먹고 반복하고 까먹고 하는 것이 그냥 수험생의 그냥 일상인 거죠. 성문법은 헌법이라는 법도 있고요. 법률이라고 하는 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령이라고 하는 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라고 하는 법도 있고 그냥 규칙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불문법은 관습법이라는 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례법이라는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라는 법이 있습니다. 얘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죠.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성문법과 불문법 중에서 이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거든요. 근데 이 법에서 행정과 관련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곧 행정법의 출처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행정은 너무나 다양하죠. 위생도 행정이고 환경도 행정이고 군사도 행정이고 세금도 행정이고 너무나 많은 건축도 행정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행정이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발견되기만 하면은 다 행정법의 출처로 이해하겠다는 뜻인 거구나.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원자가 원리할 때의 원자군요. 출처 얘기하는 거예요. 1번 헌법, 2번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오른쪽에 쓰세요. 법규명령.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실 때가 됐거든요. 법규명령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조례는 당연히 여기 조례에 해당한다는 거 뭐 알고 있으시겠고요. 헌법재판소 규칙도 오른쪽에다가 법규명령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규칙도 말이 규칙이라고 끝나고 있지만 얘도 법규명령을 평가받고 있어요. 뒤에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째. 사실인 관습. 여러분들 이거는 관습법이랑 사실인 관습은 완전히 이제는 비교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습법은 법으로 존중받고 있는 하나의 습관인 거고 얘는 법으로 존중받기 전의 상태인 습관이에요. 예컨대 제가 매일 떡볶이 먹는 거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습관이 법이 되면은 관습법 존중. 얘는 법은 아니니까 법원이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여기서 빠진다. 그 정도만
느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행정법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5번 보기만 보고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5번이 뭐냐면은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이 성문법의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이거는 국내법이에요. 국내법.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뜻인 겁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고 조례와 규칙은 지방정부에서 만들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행정입법이라고 하죠. 근데 얘네들은 다 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된 법이에요. 근데 항상 법은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같이 협조해서 만드는 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이라고 해요. 국제법. 국제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서조차도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행정사 시험에 나올 일은 더더욱 만무하니까 너무 여기에 몰입할 필요 없겠죠. 조약만 조금 예민하게 봐요. 조약만 조금 예민하게 봐요. 조약도 우리나라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얘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과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은 국내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 조약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럼 조약이 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어야 돼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서에 의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혹은 나라와 국제기구 들어보셨을걸요? WTO, WHO 뭐 등등등 이런 거 막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와 뭔가 문서로서 체결된 법을 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한과 북한에서 평화 관련된 협약을 하나 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조약일까 아닐까, 법일까 아닐까가 여기서의 쟁점이 되었던 사안인 겁니다. 일단 남한이 나라라고 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디를 가도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 과연 북한은 나라일까 아닐까가 여기서의 쟁점이었었거든요. 자, 북한은 스포츠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올림픽 같은 거 나가게 되면은 남한 순위, 북한 순위가 따로따로 매겨져요. 그래서 스포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북한은 나라가 맞는데 법학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북한은 그냥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침탈하고 있는 단체 정도로 느끼지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서로 체결된 법이 아닌 거예요. 얘는 조약이 아닌 거구나. 5번 보기만 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건 국내법과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조약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